그날 포르쉐 매장에서 직원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 한 대 보러 간 것뿐이었습니다. 옷은 평소 입던 셔츠와 바지였어요. 하지만 직원은 저를 처음부터 무시했더군요. 고객님, 가격대는 아시고 오신 거죠? 차를 보겠다 하자 그는 서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시승은 예약자분만 가능합니다. 그 순간 매장 안에서 누군가가 달려왔더군요. 달려온 이는 지점장이었어요. 회장님? 직접 오셨습니까? 그 말에 직원의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아무도 아직 일어날 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기호는 매장 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아는 정적과 광택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방금 닦은 듯 빛나고 있었어요. 고급 조명 아래 포르쉐 차량들은 마치 박물관의 조각처럼 전시돼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지요. 슈베르트였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던 곡인데 이상하게 이 공간에서는 멋스럽게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슬쩍 시선을 주었어요. 누구세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곁눈질로 대답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아냐? 계약한 사람도 아니고 차림이 장기호는 들리지 않는 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낡은 등산 점퍼를 걸치고 다소 무릎이 튀어나온 검정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은색 머리카락이 보였지요. 그는 가만히 차량 옆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문 손잡이를 스쳤습니다. 지문 하나 묻히지 않으려는 듯 손놀림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가 멈춰선 곳은 포르쉐 타이칸이었어요. 전시 차량 중에서도 유독 묵직하고 강렬한 존재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전석 안쪽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제야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얄팍하게 미소를 띤 젊은 직원이었지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혹시 예약하셨을까요? 장기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약이 필요한가요? 예. 요즘 시승 차량은 예약제로만 운영 중입니다. 특히 전기차 모델은 수요가 많아서요. 장기호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해도 될까요? 김대진은 그 말에 작게 눈을 굴렸습니다. 예, 구경 정도야. 근데 타이칸은 고가 차량이라 혹시 다른 모델 관심 있으신지요? 요즘은 중고차도 워낙 잘 나가서요. 장기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당황도 분노도 없었어요. 다만 아주 잠깐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나이 들면 포르쉐 구경도 힘든가 봅니다. 아니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고객님이 워낙 편한 복장이셔서 제가 실례를. 그 순간 매장 한편에서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30대 남성이 소파에 앉아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있었지요. 그에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공되고 직원은 명함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대진도 그 장면을 의식한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쪽 고객님은 기존 보유 고객이라서요. 고객님은 처음 오신 분이시죠? 장기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혹시 중고 차량 쪽으로 원하시면 다른 층에 안내 드릴 수도 있고요. 장기호는 차량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지요. 손끝에서 명함 지갑이 만져졌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차량 유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나이든 얼굴, 조금은 피곤한 눈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혹시 연락처 남겨주시면 다음에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호는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다시 차 옆으로 돌아섰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의 유광 차체가 조용히 그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리고 매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장기호 주변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장기호는 여전히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매장 한편 유광 유리 벽 옆에 조용히 기대 서 계셨어요. 매장 안은 차가운 조명 아래 고요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귓등을 스쳤습니다만 그 곡이 무슨 곡인지 몰라 불편하셨습니다. 그가 바라보던 타이칸 옆으로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30대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네이비수트에 광택 있는 구두, 손목엔 금장시계, 손에는 고급 가죽 명함 지갑이 들려 있었죠. 김대진은 마치 딴 사람이 된 듯 환한 미소를 띠며 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전화 주신 분 맞으시죠? 네, 타이칸 터보 S 보러 왔습니다. 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드릴까요?
장기호께서는 그 장면을 눈으로 따라가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옅게 고개를 숙인 채 정면만 응시하고 계셨어요. 자신은 여전히 의자 하나 받지 못한 채 벽에 등을 대고 서 있는 중이셨습니다. 잠시 후 김대진이 다른 직원과 상담실로 들어가며 낮게 말하는 소리가 장기호의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저 양반 명품 시계도 없고 뭔가 수상하지 않아? 요즘은 사기꾼도 많다던데. 그러게. 명함도 안 주고 사진만 찍을 생각인 것 같아. 그 말에 장기호의 눈이 천천히 올라가셨습니다. 천장 조명이 반사된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눈가에 새겨진 잔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칼이 보였고 낡은 점퍼기 쓴 세탁기에 너무 돌린 듯 한쪽이 살짝 뒤틀려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곳에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까? 대화하던 직원들이 멈칫했습니다. 김대진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장기호를 바라보았어요. 아,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응대를 위해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한 거라서요. 정보라 시계 하나로 판단하는 게 기본입니까? 아, 아닙니다. 요즘은 중고차 시장도 활발해서 간혹 이상한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도 조심해야 해서. 장기호는 그 이상 말씀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시 정면을 바라보셨죠. 옆 상담실에선 젊은 남성이 웃으며 계약서를 넘겨받고 있었고 직원은 음료를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911 타시던 분이라 저희도 잘 압니다. 이번엔 색상만 고르시면 되죠. 장기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셨습니다. 눈빛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가 작은 명함 지갑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지갑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한번 열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조용히 다시 넣으셨습니다. 김대진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남겨주시면 다음에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약이 가득 차서 장기호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오해는 행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김대진은 그 말에 더는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기호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곧 누군가 들어올 시간이라는 것을요. 전시장 안은 적막했습니다. 장기호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명함 지갑은 이미 손에서 빠져나와 다시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타이칸의 유리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에는 여전히 노인의 얼굴이 고요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차체 위로 천장 조명이 부드럽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차의 표면을 따라 그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여유와 깊이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동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낮은 통화 목소리와 함께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귀에는 휴대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예, 대표님. 지금 도착했어. 그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전시장 중앙을 향해 걷다 멈춘 그의 시선이 타이칸 앞에 서 있던 장기호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통화를 끊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손에 들고 있던 가방과 휴대폰을 동시에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장기호에게 다가가며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직접 오셨습니까? 전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대진은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태블릿은 툭 하고 떨어졌고 전자음이 짧게 났습니다. 태블릿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상담하던 젊은 고객도 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멈춰선 채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기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타이칸의 차체를 따라 손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도장면을 부드럽게 따라갔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 교육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송구합니다, 회장님.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장기호는 말없이 타이칸의 앞범퍼를 지나 손을 거두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는 괜찮네요. 조용하고 묵직하고. 예, 회장님. 저희 매장의 대표 모델입니다. 저희가 직접 시승도 준비하겠습니다. 장기호는 천천히 이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화도 없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누가 나를 못 알아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아야죠.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장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체를 가볍게 두드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차, 내가 사든 안 사든 이 매장은 오늘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 말에 전시장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대진은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을 줍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계속 흘렀지만 아무도 음악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장기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말없이 쏟아지는 햇빛이 조용히 매장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전시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김대진 대리,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던 겁니까? 매장 안의 공기가 찰나에 얼어붙었어요. 어깨를 웅크리고 있던 김대진이 고개를 들어 장기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렸고요. 손끝은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회장님, 진짜 회장님이세요?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려다 갑자기 허둥지듯 멈췄습니다. 입가가 파르르 떨리고 입술은 바싹 마르고 있더군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그는 서둘러 장기호에게 다가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놓인 태블릿 모서리에 발끝이 걸렸습니다. 고운 균형을 잃은 몸이 앞으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그대로 왼쪽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 그는 반사적으로 태블릿을 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자세는 결국 양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은 꼴이 되었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김대진은 그 자세 그대로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옷차림만 보고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빠르게 이어졌고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절실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 절실함은 사과라기보다 오히려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전시장 한켠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 고객이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장기호와 김대진 사이를 번갈아 오갔어요.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대진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태블릿을 든 채 고개는 깊이 숙여져 있었죠. 그 자세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굴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의 중심에 장기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김대진을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타이칸의 휠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변함이 없더군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기호의 침묵이 공간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지점장 이상훈조차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고전 선율조차 위태로워 보일 만큼 전 시장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김대진 대리, 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은 겁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매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의 숨소리마저 멎었습니다. 고객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내쫓는 게 요즘 영업 방식입니까? 김대진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릎은 여전히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아 있었고 손에 쥔 태블릿은 축 처진 팔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장기호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타이칸의 휠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 사람을 향했습니다. 이 친구, 아까부터 날 사람 취급을 안 하더군요. 그 한마디에 매장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뚜렷하고 또렷했습니다. 김대진은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당 직원은 오늘부로 고객 응대에서 제외하고 인사위원회에. 됐습니다. 그 말에 지점장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들도 놀란 듯 장기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그는 한 박자 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 끝나자 전시장 안에 퍼지던 긴장이 멈춘 듯 가라앉았습니다. 고객이, 직원이, 지점장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이상우는 다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자세에서 죄송함과 동시에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김대진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더 숙였고 그의 귓가에
장기호의 마지막 말이 울렸습니다. 매장 안의 클래식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선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한 줄의 말에 묶여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침묵이 말보다 더 무겁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지점장의 말에 전시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직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김대진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세명자산그룹의 총괄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한 명의 직원이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국내 3대 자산관리 그룹 중 하나로 부동산, 스타트업, 투자 분야를 포함해 수십 곳의 자산을 관리하고 계시며 실질적인 대한민국 상위 0.1% 자산가이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매장도 사실상 이 그룹 계열의 투자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VIP 고객이 아닙니다. 저희 존재 자체를 좌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기 연례보고서에 걸린 표지사진 저거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프레임 속 사진은 수트 차림의 중후한 남성이 서서히 미소 짓고 있더군요. 그 얼굴이 지금 타이칸 앞에 서 있는 장기호와 같았어요. 김대진은 바닥을 바라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의 시야 끝에 조용히 서 있는 장기호의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훈이 다가가 장기호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송구합니다. 그동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장기호는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차는 이 타이칸으로 하겠습니다. 예, 바로 계약 절차 준비하겠습니다. 배송은 직접 준비해서. 장기호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무릎을 꿇은 채 아직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김대진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숨죽이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젊은 고객도 눈에 들어왔죠. 직원 교육은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매장 전체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상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직원들은 말없이 허리를 숙였어요. 장기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요한 걸음으로 타이칸 옆을 지나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죠. 그 뒷모습엔 꾸밈이 없었고 그 무게는 오히려 말보다 컸습니다.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소리가 울렸고 잠시 후 조용히 닫혔어요. 그 순간 매장 안에 클래식 음악이 다시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율을 듣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김대진은 무릎 꿇은 채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엔 아직도 장기호의 구두 앞코가 어른거렸어요. 공장의 종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회색빛 철제 2층 침대 위에서 장기호는 무릎을 끌어안고 눈을 떴습니다. 딱히 알람도 누가 깨운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몸의 밴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쉰 냄새와 젖은 양말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방은 허름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창문은 단 한 곳뿐이었어요. 그마저도 뿌연 먼지와 김으로 가려져 바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기호는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적셔 얼굴을 쓸어내리자 손등에 굳은 살이 부딪혀 따끔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비누는 없었고 세수 대신 물 한 바가지를 퍼서 잠을 털어냈습니다. 또 시작이네. 오늘도. 작업장은 새까맸습니다. 용접 불꽃이 날릴 때만 잠깐 공간이 밝아졌다가 이내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지요. 헬멧 안은 숨이 막힐 만큼 답답했고 땀은 눈썹을 타고 눈가로 흘렀습니다. 야, 너 눈깔 어디다 달고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이 입에 붙었냐? 기술 배울 생각이 없는 거냐? 대가리에 들은 게 없으니까 이 모양이지. 장기호는 헬멧을 다시 푹 눌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욕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공장 식당은 시끄러웠습니다. 팀원들이 둘러앉아 고기 반찬이 있다며 자랑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기호는 구석, 사람 없는 자리에서 싸운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말라붙은 계란 프라이 하나와 멸치볶음 한 숟가락이 전부였지요. 김치는 이미 새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질을 멈추고 잠시 그는 사람들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자 먹는 게 편하지. 외로움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 말마저 사치로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오후 그는 과장 앞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장님,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조퇴 좀 부탁드립니다. 뭐? 갑자기 뭔 소리야? 오늘 네 작업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조금만, 몇 시간만 다녀오고
저녁엔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 근데 오늘 야간까지는 꼭 서. 이건 네가 책임져야지. 그 말이 끝나고도 한참 장기호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딱 부러지듯 꺾였지요. 버스 안에서 그는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흰 수건 한 장뿐이었고 그게 전부 준비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시골 장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흙이 덮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 홀로 선 그는 삽을 들어 흙을 한 줌 또 한 줌 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끝까지 제대로 못 해드려서. 그날 그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도 없었고 상복도 입지 못했습니다. 검은 점퍼와 기름때 묻은 신발뿐이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복을 갈아입고 아무 일 없던 듯 기계 앞에 섰습니다. 불꽃이 다시 튀었습니다. 그는 그 불꽃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끝날 사람은 아니지. 장기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얇은 노트를 조용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또박또박 학교 생활일지 장우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색 테두리의 돋보기를 이마에 얹은 채 그는 천천히 글자를 읽더군요. 오늘 준영이가 점심을 안 먹길래 왜 안 먹냐고 물어봤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 용돈이 떨어졌대서 김밥 반 개 나눠줬다 라는 문장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이 준영이랑은 점심같이 안 먹는다고 했다 라는 구절은 가슴을 쿡 찌르더군요. 가난하면 친구도 없는 거야? 하고 끝나는 문장이 손끝에 다튼 남아 있었습니다. 장기호는 잠시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끝으로 표지를 가만히 쓸어보더니 천천히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창 너머로는 서울 강남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햇빛이 유리창을 따라 실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문장 한 줄이 그의 가슴을 찌르는 기분이었죠. 며칠 전 식사 중에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 친구 하나랑만 밥 먹어도 돼요? 왜? 다른 애들이 그 친구랑 안 놀아. 근데 나랑 말 잘 통하고 착해요. 그 친구 밥은 잘 먹니? 오늘은 도시락도 안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놀렸어요. 나보고도 쟤랑 같이 있으면 이상하대요. 그때 장기호는 무심한 듯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사람을 가진 걸로 보지 마라. 가진 걸 나눌 줄 아는 사람을 봐야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어라. 그리고 네가 줄 수 있는 걸 줘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다. 책상 위에는 작은 사진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기호는 손을 뻗어 그것을 조심스럽게 돌려 세웠습니다. 가운데에는 어릴 적 손자가 그에게 안겨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도 함께 있었죠. 잠시 후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자료 정리돼서 가져왔습니다. 들어오게.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파일을 들고 있었지만 최 비서는 먼저 책상 위 손자 일지에 눈길이 가더군요. 손자 일지입니까? 응. 요즘은 학교에서도 돈이 사람을 가르나 보더군. 하긴 예전에도 그랬죠. 가진 자 옆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회장님도 다 겪어오신 일이잖습니까? 장기호는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예시를 떠올리며 말을 덧붙였죠. 그때 우리 회계팀 직원들 월급 밀렸을 때 기억나나? 아, 그럼요. 회장님 월급 3달 포기하고 대신 직원 월급부터 다 밀었죠. 그땐 통장에 100만 원도 없었어. 근데 그 돈보다 사람들 신뢰 잃는 게 더 무섭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들 회장님 밑에서 안 나간 겁니다. 저희 다 압니다. 장기호는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미지근한 온기에 입을 대고 그는 천천히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죠. 마침 점심시간이었고 문득 손자 도시락을 자신이 직접 싸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싸고 밥 뭉치고 단무지 넣고 그거야 나도 할 수 있겠지. 말씀만 하시면 준비해드리죠. 아니, 직접 싸야지. 진심은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책상 위를 비췄습니다. 손자 일지 위에 드리운 그 빗줄기 속에서 장기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장기호는 천천히 양복상의 단추를 풀고 회의실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자 태블릿 몇 대와 도표가 담긴 출력물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고요히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오전 햇살이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이정수 재무실장은 일어서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오늘 전기자산 현황 보고입니다. 화면 띄우겠습니다. 장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천으로 덧댄 서류 가방을 책상 옆에 조용히 내려두었죠. 구로 가리봉동 재개발 예정지 사필지가 있었습니다. 분당 서현동 근린상가 이동이 정리되어 있었고요. 파주 LCD 선단 예정부지 외 3필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1위 규모의 한국 근현대 미술품 소장 230점이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해외 비상장 기업 지분으론 실리콘밸리 알사 로보틱스와 북유럽 M사 AI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현금성 자산 및 기타 금융 투자는 약 2,100억 원 규모로 정리되어 있었죠. 장기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숫자들을 바라보다가 시계를 힐끔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은색 손목 시계는 1980년대식 수동 태엽 모델이었어요. 현재까지 확정된 기준으로만 봐도 상속세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650억을 넘깁니다. 장기호는 태블릿 화면을 닫고 앞에 놓인 종이장부 하나를 열었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이 여러 장 붙은 오래된 장부였어요. 이 정리표, 여긴 이정수 실장이 정리한 거지. 네. 해외 지분 감정은 아직 완료 전이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미술품 쪽은 국보급 포함된 건 제외했습니다. 장기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런데 난 이걸 남기려고 번 게 아니오. 이정수는 의아한 눈으로 장기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그럼 무슨 목적이셨습니까?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어. 한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장기호는 장부 안쪽에 적힌 낡은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이름 봐요. 김태열이라고. 초창기 때 하루 14시간씩 일하던 친구요. 회사가 힘들 때 본인 월급 안 받고 버텼지. 난 그때 약속했어. 이 회사가 잘 되면 내 거보다 먼저 챙기겠다고. 이정수는 잠시 말없이 장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기록은 이제는 역사입니다. 세무 자료보다도 더 무게 있는 자료입니다. 장기호는 웃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을 이으셨죠. 요즘 사람들은 있는 척을 좋아하지. 허세 부리는 사람은 많고 나누려는 사람은 드물지.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최 비서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의 중이십니까? 늦지 않게 모셨습니다. 장기호는 커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최 비서, 자네도 기억하지? 예전에 회계 부서 월급 밀렸을 때 내가 3달치 내 월급 포기한 거. 최 비서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때 남았던 사람들 다 지금도 회장님 밑에 있습니다. 다들 그 한 장면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장기호는 한 손으로 커피잔을 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자가 존경받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거요. 그래서 지금까지 회장님을 사장님이라 부르는 직원이 없습니다. 모두 회장님이라고 부르죠. 경력보다 신뢰가 높다는 뜻입니다. 장기호는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셨죠. 도시는 바쁘게 흘러가는 강남의 거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닌 숫자보다 함께 걸어온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셨습니다. 돈은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게 아니야. 다만 남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억으로 남는지가 중요하지.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정수와 최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등은 굽지도 않았고 과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단하고 고요했죠. 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장기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후 햇빛이 커튼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사무실 벽에는 손자 크레파스 그림이 걸려있고 그 옆으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지점장님. 이상우는 조심스럽게 자리 앞에 앉았어요. 그의 손에는 접힌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끝이 약간 구겨진 그 문서를 장기호 앞에 내밀었죠. 그날 무례를 범했던 김대진 사원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자필로 쓴 겁니다. 회장님께 직접 전달드리라고. 장기호는 그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깔끔한 필체로 몇 줄이 적혀 있었어요. 저의 경솔함과 부족함에 깊이 반성하며 사직을 요청드립니다. 그는 말없이 종이를 다시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놓인 서랍을 열었다가 그대로 닫았죠. 그 친구 점던데요? 예, 입사 3년 차입니다.
평소에도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다만 이번 일은 저희 내부 교육 부족이 만든 결과입니다. 사람이야 누구나 틀릴 수 있죠. 이상우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래도 상처를 드렸는데 이대로 두는 건 도리가 아닌 듯해서. 장기호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멀리 도심 빌딩들 사이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배운 겁니다. 회장님? 사람은 틀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친구보다 나은 게 있다면 그 틀린 걸 먼저 겪어봤다는 거겠죠. 이상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회장님은 항상 사람을 이끄는 법을 아십니다. 장기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손자 그림 앞에 멈췄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무 아래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사람을 먼저 보는 할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죠. 사람이 잘한다는 건 실수했을 때도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회장님. 장기호는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책상 서랍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 다른 부서로 돌리세요. 직접 고객 안 만나는 팀으로. 단 월급은 줄이지 말고. 이상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호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높지 않았고 깊었어요. 오늘은 좀 덥군. 2층 창문을 반쯤 연히 골목길의 볕이 얼굴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낡은 방충망 너머로 오래된 빨래줄이 너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래 골목에서는 누군가 소일 삼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장기호는 녹차잔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묵직한 고요 속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야, 너 저 건물 알지? 2층에 맨날 창문만 열고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네. 옷도 매번 똑같이 입던데 산책하다 보면 가끔 봐. 혼자 사나 봐. 이 건물 주인은 누구래? 우리 사무실에서도 저 골목 건물 몇 채 건들고 싶어 하던데. 모르지. 등기 때 보면 다 법인 이름이래. 실소유자 누군진 감감무소식이래. 그 말을 들은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벼락에 붙은 금매 전단지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깔리고 있더군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과 10분쯤 후였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조용히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고급스러운 브리프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 집에 변호사가 왔나 보네. 저기 2층 노인 집 가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두 남자는 곧장 장기호의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철제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요. 회장님, 저희 왔습니다. 오늘 서류 관련해서. 문이 열렸습니다. 장기호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오늘도 언제나처럼 낡은 베이지색 니트 조끼에 회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왔습니까? 덥죠? 괜찮습니다, 회장님. 실거래가 관련 서류랑 계약서 챙겨왔습니다. 이쪽은 오늘부터 관리대행 마틀 부동산 팀장님입니다. 장기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 가방을 펼쳐 계약서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는 골목 주민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진짜야? 저분이 여기 주인이야? 와, 우리 옆 건물도 저기 법인이었잖아. 그럼 여기도 거기도 다? 부동산 직원이 문 밖에서 크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골목에 있는 부동산 세 필지 중 3개는 법인 명의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장기호 회장님 이름으로 대표 명시도 끝났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골목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기호는 문틈 너머에서 그 고요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구로동 재개발 건과 연동돼서 여기까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도 저희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소. 세입자들 부담만 가지지 않게 잘하시오. 그게 중요하니까. 예, 회장님. 그는 손에 들린 사인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묵묵히 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창밖에선 주민 B가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연금 타는 분인 줄 알았는데 회장님이셨구먼. 와, 우리 가게도 그 법인 건물인데 인연이 있었네. 장기호는 변호사에게 마지막 서류를 건넨 뒤 다시 창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의 공기는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분명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눈으로 아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론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도 건물도
그 말은 창밖으로 흘러 골목 전체에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골목에서는 더 이상 2층 노인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찬이 조금 짰지. 된장이 너무 오래됐나. 장기호는 손자 장우석의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하나 얹어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원목 식탁이 놓여 있었고 가족들이 조촐하게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식탁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멸치볶음과 김치는 어머니의 손맛처럼 담백했어요. 다시 할아버지! 손녀 정수빈이 갑자기 핸드폰 화면을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식탁 위로 조명이 반사되자 화면 속 뉴스 영상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화면에는 장기호가 포르쉐 전시장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GJ홀딩스 장기호 회장, 최근 포르쉐 전시장에서 고객 응대 논란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회장님? 아버지 이름 맞잖아? 장기호는 젓가락을 잠시 든 뒤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딸 장서연도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진짜야? 장기호 회장? 우리 아빠 맞아? 우리 할아버지 회장이야? 그럼 슈퍼카도 있어? 며느리 윤혜진은 유일하게 아무 말 없이 장기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논란보다는 조심스러운 의심에 가까웠어요. 허허허. 회장 소리 들으면 뭐하냐. 아버지 노릇도 못한 사람인데. 그의 말에 분위기는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장기호는 정수빈에게 웃으며 물을 따라주었고 손자 장우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버지, 이건 대체 언제부터예요? 전혀 몰랐는데요.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도 아무 말 없으셨잖아요. 우리 형편도 넉넉지 않았고 그냥 그랬는데. 장기호는 말없이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그의 안경에 서렸어요. 손등으로 안경을 닦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게 있다고 말하는 게 더 죄송했지. 너희 어머니 돌아가신 날 너희 우는 거 보면서 내가 뭐라 말할 자격이 있겠나 싶더라. 그럼 그동안 일부러 숨기신 거예요? 숨긴 게 아니라 말할 기회를 놓쳤지. 처음엔 그랬고 나중엔 말하려니 다들 바빠 보여서. 그래도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할아버지 멋있는데. 장기호는 정수빈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장민재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좀 서운합니다. 이런 큰 걸 가족도 모르고 있었던 게. 그랬구나. 장서연은 눈치를 보며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윤혜진은 물컵을 들어 천천히 입에 댔어요. 장우석은 이미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간 탓인지 김을 싸먹고 있었습니다. 장민재야, 장서연아. 내가 회장 소리 들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한텐 그냥 너희 아버지로 남고 싶었어. 식탁 위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된장찌개의 온기가 식탁을 채웠습니다. 그들의 말없는 밥숟가락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어요. 장기호는 잠시 시선을 돌려 벽면에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 두 자식, 젊은 시절의 자신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웃음처럼 다시 웃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족분, 그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는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바로 그 음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었죠. 엄마, 괜찮아요? 요즘 가방 많이 사더구나. 예. 그냥 기분 전환도 필요하니까요. 장기호는 천천히 국화차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유리잔에 고운 노란빛이 퍼지고 조용한 한옥방 안에 은은한 향기가 감돌더군요. 그는 며느리의 시선을 마주하지 않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분이란 건 백화점에서 고르는 게 아니야. 그게 필요할 땐 더 중요한 걸 잃고 있을 때일 수도 있지. 윤혜진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가방에 손을 가져가려다 곧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어요. 너하고 이렇게 따로 앉은 건 처음이지? 네. 아버님과 단둘이 앉을 일이 별로 없었네요. 장기호는 품 안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봉투에는 김서연이라 적혀 있었고 손글씨는 또박또박하면서도 단단한 기운이 배어 있었어요. 이건 법적 유언장은 아니야. 그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너한테도 한 조각은 보여주고 싶어서. 윤혜진은 봉투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입은 열지 않았지만 손끝에서 조심스러움이 전해졌죠.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얇으면서도 무겁지. 특히 가족 사이에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안 내면 그건 부처지. 욕심이 문제는 아니야.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저는 그냥 잘하고 싶었어요. 시댁에 누가 되지 않게. 그 생각은 고맙지. 근데 누가 되는 건 가방 하나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텅 비었을 때야. 장기호는 조용히 웃음을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건 말이야. 없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풍요로울 땐 누구나 웃지. 근데 없는 날도 함께 웃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가족이지. 윤혜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오르고 그녀는 말없이 봉투를 가슴에 붙잡았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장기호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마음이면 됐어. 앞으로는 내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 남편에게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돈보다도 깊은 사람이란 걸.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군요.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고요한 마당의 대나무가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장기호는 차잔을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방 보기엔 좋아. 근데 그 안에 진짜 담아야 할 건 마음이야. 빈 가방은 소용없어. 윤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채워보겠습니다. 제 마음으로. 장기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오래된 신뢰 같은 것이 담겨 있더군요. 아빠, 나 왔어요.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장기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녁 무렵의 햇살이 카페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퇴근 후 갈아입은 회색 니트 차림에 약간 지친 얼굴이었어요. 오늘도 고생했겠구나. 장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조용히 물잔과 메뉴를 놓고 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요즘 기사 많이 돌더라고요. 아버지가 회장님이었다는 거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았어요. 병원에서도 말이 많고요. 장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괜히 부담 줬구나. 부담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다만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장기호가 시선을 들었어요. 다만 뭐? 저는 그냥 제 자리에서 살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제 환자들 챙기고 하루하루 보내는 그 삶이 좋아요. 장기호는 그 말에 한참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네요. 넌 늘 바르게 컸다. 초등학교 때 기억나요? 어느 날 도시락이 2개였어요. 하나는 엄마가 싸준 거, 하나는 아빠가 김치 볶아서 넣은 거. 아, 그날 김치 좀 태웠지. 탄 냄새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도시락이 제일 맛있었어요. 엄마 없는 날 아빠가 혼자 새벽에 싸줬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서. 장기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장서연은 눈가를 훔치며 웃었어요. 지금도 그날 생각나요. 그래서 그래요. 아빠가 어떤 자리에 있든 전 그냥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장기호가 자리에서 조금 몸을 내밀어 장서연의 손등을 살짝 감쌌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아버지 노릇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해줘서. 그런 말 마요. 아빠가 있어서 저는 늘 든든했어요. 창밖으로 지는 햇살이 길게 비쳤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했어요. 조용한 아침이 좋습니다. 날이 흐릴수록 생각도 또렷해지지요. 회장 자택 2층에 오래된 서재가 있습니다. 책장이 벽을 따라 길게 들어서 있고 가운데는 빛이 바랜 가죽 소파 하나 놓여 있네요. 장기호님은 커튼을 반쯤 걷고 책상 위에 놓인 종이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유언장과 정리된 자산 내역이 들어있었어요. 노크 소리에 문이 열리고 회색 슈트를 입은 60대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한성호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고 장기호님은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아직 회장 소리 들을 나이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장기호입니다. 여기 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상속 관련 서류와 함께 제 뜻도 담아뒀습니다. 직접 유언장을 쓰셨습니까? 돈이 많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시 빌려 쓴 거지요.
이건 사회가 다시 돌려받을 몫입니다. 한성우는 조심스레 문서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는 조항 중 하나에서 손이 멈췄어요. 사회 환원형, 일부는 사회 공익재단으로, 일부는 기부, 일부는 자녀들에게. 조건부로 상속? 네,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갑니다. 자식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겠지요. 조건을 다 통과하면 받게 되는군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게 더 공정합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남길 책임이 따르니까요. 한성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 곳곳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속 방식은 처음 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장기호님은 잠시 벽을 바라보셨습니다. 벽에는 아내의 흑백 사진과 손자, 손녀의 그림이 함께 걸려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제 무덤 앞에서 싸우게 되진 않았으면 합니다. 가진 것을 넘기기 전에 가치부터 넘기고 싶습니다. 한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장기호님. 그 뜻 그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장기호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창밖에는 늦가을 빛이 가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이미 수많은 작별이 깃들어 있었어요. 사람은 배울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늦게 받았지만 그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로 장기호의 짧은 연설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단 설립 총회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조용히 서로 눈빛을 나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은 오래된 도서관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의 공기만큼은 따뜻하고 묵직했어요. 장기호는 회의실 구석에 있던 작은 창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중년의 남자, 낡은 점퍼와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말을 꺼냈습니다.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히 말씀하세요. 이남철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20년 전입니다. 기술고 졸업하고 나서 장학금이 없었으면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 장학금이 회장님께서 주신 거였단 걸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돈으로 전기기사 자격증 따고 중소기업 다니다가 지금은 제 이름 걸고 작은 공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15명쯤 됩니다. 솔직히 회장님께 빚졌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빚이 떠오르네요. 장기호는 조용히 걸어가 이남철 앞에 섰습니다. 그건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책임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이남철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장기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역복지센터에서 일합니다. 며칠 전 한 어르신이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재단에서 보낸 지원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 지금은 회복 중이에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재단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말 안 해도 모두 아실 겁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장기호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건 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입니다. 이 재단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것이니까요. 그 말에 누군가 서툰 첫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한 명, 두 명 박수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소리마다 진심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날 이름 없는 재단의 첫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장기호는 회의실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이름은 몰라도 마음은 기억하니까. 민우야, 이 자리는 네가 물려받아야 마땅하다. 아버지, 그 말씀 드리려고 온 겁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는 하면서 하는 거다. 아버지처럼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닮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늘 남 앞에 서야 하고 늘 무거운 결정을 해야 하고 저는 그런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회사에 계셨고 집에 계셔도 마음은 늘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냐? 원망이라기보다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했는지, 왜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무겁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았으니까. 너희 어머니 병원비, 너 대학 등록금, 그 모든 게 다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알아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저는 제 길을 찾고 싶습니다. 남이 만든 길 말고 제 두 발로 걷는 길이요. 저를 실망하셨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아이에게는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게 네 선택이면 나는 존중한다. 정말요? 그래,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배운다. 그게 험하든 평탄하든 책임지는 건 결국 본인이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사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하지만 문을 나가는 발걸음만큼은 스스로 책임져라. 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그게 다다. 민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기호는 그의 뒷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가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까지야. 그저 차 한 대 계약하러 온 사람일 뿐이지요. 강남의 포르쉐 전시장 안은 마치 정지된 무대처럼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조명이 반짝였고 벽면에는 타이칸과 파나메라 등 고급 차량들이 차분히 전시돼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입구에 줄지어 서 있었고 장 회장님이 문을 밀자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군요. 그가 천천히 전시장 안으로 걸음을 옮기면 직원들의 눈빛에는 경애와 긴장이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를 무시하던 직원조차 오늘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 회장님은 말없이 타이칸 옆에 멈춰섰습니다. 광택낸 차체 위에 손을 천천히 얹으시더군요. 회장님, 안쪽으로 자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실내 방음도 훌륭하고 뒷좌석 승차감도 대폭 향상됐습니다. 이 차 참 고요하게 잘생겼습니다. 마치 말을 걸면 들을 것 같아. 계약 데스크로 걸음을 옮기자 직원이 정중히 서류처를 내밀었습니다. 지점장은 옆에 앉아 함께 자리를 잡았고 분위기는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차량 등록 명의와 결제 방식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의는 대한장애인 복지 연합회로 해주세요. 차량은 다음 주까지 출고 가능한가요? 네, 장애인 복지 연합회요. 예, 가능합니다. 출고일 맞춰 조치하겠습니다. 기증이십니까? 예. 이동이란 게 누구에겐 곧 생명입니다. 그분들께는 단지 편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다리이지요. 직원들의 눈빛이 숙연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여성 직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공기는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희는 그저 차를 팔기 위해 여기에 있지만 오늘은 정말 배웁니다. 배우려 한다는 말 참 좋군요. 회사란 결국 사람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사람이 먼저고 차는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차량 기증증서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사람이 물건보다 나아야지요. 고맙습니다. 장 회장님은 봉투를 받아들고 전시장 안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한때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그 공간이지만 오늘은 조용히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천천히 일어서 출입문을 향해 걸어가시자 직원들 모두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등이 문을 넘어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먼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기호는 포르쉐 매장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볍고 따뜻했어요. 매장 건너편에는 가을 햇살이 비치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나뭇잎 몇 장이 흩날리는 벤치에 그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손에는 열쇠고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계약한 타이칸의 키였지만 이 차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동권이란 게 누군가에겐 생존이기도 하지. 그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하고는 주머니 속 손을 꽉 쥐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사람. 그가 바로 그때 매장에서 그를 처음 내쫓았던 직원이었습니다. 회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몇 분만 괜찮으실까요? 장기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앉으시오. 김대진은 살짝 놀란 눈빛으로 맞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장기호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깊고 묵직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날 제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제 안에 그런 편견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대진은 이마를 숙였습니다. 벅찬 감정이 목에 차올라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기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대진은 잠시 머무시다가 두 손으로
장기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고 바꾸려는 사람이 돼야지. 그날 이후로 손님을 대하는 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겉모습 말고 눈을 먼저 봅니다. 그게 사람을 보는 거더군요. 장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김대진은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숙였어요. 멀리서 이상훈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내게 사과한 건 끝났소. 이제부턴 당신 자신에게 떳떳하게 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햇살이 공원 나뭇잎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장기호는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고요했지만 누구보다도 단단해 보였죠. 마이크는 필요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들으실 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경로당 아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동네 어르신 20명 남짓이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잔뜩 주름진 눈매로 장기호를 올려다보고 계셨죠. 오늘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 같은 세대입니다. 뒤쪽에 앉은 한 할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냥 조용한 양반인 줄 알았는데 장기호는 천천히 숨을 고르시더니 벽에 붙은 해진 커튼을 한번 쳐다보셨습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틈 사이로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젊었을 땐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엔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거 우리 다 그랬지. 근데 그 모든 걸 가져본 뒤에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요. 누가 옆에 있어주느냐? 그거 하나더군요. 좌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저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가족한테 소홀했고 직원들한테 소리 지른 적도 많고요. 근데 지금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제가 가진 걸 부러워한 사람보다 제가 나눈 걸 기억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눌 게 있었으니 나눈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가진 게 많다고 나누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정적 속에서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말씀 아들놈한테 꼭 해주고 싶네요. 지 잘난 맛에 살더니 이젠 연락도 없어요. 전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은요. 나이 들어서야 진짜 들립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어르신들 사이로 누군가 먼저 손뼉을 치셨습니다. 조용한 박수였습니다. 이어지는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길고 깊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몇몇 어르신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도 못한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장기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며 고개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왔다는 게 제 인생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그걸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경로당 천장에 달린 작은 선풍기가 삐걱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기호의 옷깃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내신 얼굴들을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얼굴들에는 주름이 많으셨고 말수도 적으셨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누구보다 깊었지요. 장기호는 천천히 시골 버스터미널 앞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몇 달 전 동네 경로당에서 조용히 강연을 마치신 뒤부터는 스스로 더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죠. 그날 이후로는 어떤 인터뷰도 어떤 기사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옷차림은 누구 눈에도 평범하게 보였어요. 낡은 점퍼에 해진 모자, 구두는 오래 신어 발등 가죽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여전히 깔끔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가만히 버스를 기다리는 듯도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듯도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그의 무릎 위를 따뜻하게 덮었네요. 그때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 하나가 터미널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던 청년은 벤치에 앉은 장기호를 힐끗 바라보다가 고개를 다시 돌리더군요. 한 걸음 지나던 그가 다시 멈춰섰습니다. 혹시 저 실례지만 그때 포르쉐 매장에 계셨던 회장님 아니세요? 장기호는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그 청년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청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그때 뉴스에 난 거 보고 똑같으셔서요. 장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속을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배우네요.
장기호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이마와 광대를 천천히 감싸 안았어요. 청년은 인사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 한 대가 터미널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장기호는 눈을 깜빡이며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맺혀 있었습니다. 세상엔 이름보다 마음이 더 무거운 법이지. 잠시 뒤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작은 마을의 정적 속에서 그 발걸음 하나에도 깊은 무게가 실려 있더군요. 그리고 다시 말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햇살은 그의 어깨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외곽의 작은 한옥마을에 있었습니다. 장기호는 조용히 마당에 나와 떨어진 은행잎을 하나하나 줍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느렸지만 섬세하셨고 이마엔 땀방울 하나 없이 맑은 기운이 감돌았지요. 그날 터미널에서 만난 청년이 보낸 손편지가 도착한 것은 그 다음 주였습니다. 그날 뵙고 돌아와 저는 부모님께 처음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삶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편지는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기호는 편지를 읽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느덧 마당 한켠에는 노란 은행잎이 다시 쌓여 있더군요. 그날 저녁 그는 손자와 마주 앉아 국수를 함께 말아 먹으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우석아, 사람은 꼭 대단할 필요는 없어. 그저 진심이 있으면 돼. 근데 할아버지, 진심은 어떻게 보여요? 장우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럼 나도 진심으로 친구들한테 대해볼게요. 돈보다 마음을 먼저요. 장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에 남은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그 국물은 짭조름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인생 같았지요. 밤이 깊어지자 그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내려놓는데 오래 걸렸다. 많은 이들과 스쳤지만 결국 곁에 남은 건 사람 하나였다. 삶이란 이기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는 펜을 덮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장기호의 마지막 계절을 감싸 안고 있더군요.